7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삼성물산의 바다 오염 공사 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할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산자부 소관이어서 삼성물산의 불탈법 행위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도대체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입니다. 세척하지도 않은 파쇄석을 포크레인으로 긁어 그대로 바다에 투하하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보고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도 엉터리로 설치돼 있어 잠수사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모습도 법률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엄연한 불법 공사인데 관할 강릉시청은 지난 5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어서 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한 게 아니고 강릉시가 했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산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법률방송이 입수한 삼성물산의 해양공사 관련 법률 자문 회신서입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의 처분 권한과 관련하여라는 질의에 강릉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점용, 사용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삼성물산 해양공사의 사용정지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산자부 소관이어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기존 답변과는 사뭇 어긋납니다.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법률 회신을 받았음에도 강릉시는 무슨 일 때문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습니다. 위법성이지, 그죠? 그걸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조치를 해라 하고 제가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강릉시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삼성물산이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내면 어떻게 하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떠한 그 기업에서 저희 강릉시를 상대로 너희들이 자격도 없는 게 왜 공사 중지를 해서 우리는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을 손해보게 했느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어촌계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강릉시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쨌든지 현 상태에서는 강릉시장이 그런 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인데 어떻든지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적절히 행사했으면 하는. 강릉시의 삼성물산에 대한 몸살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 안인진 바다에선 오늘도 삼성물산의 바다오염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5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층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1살 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선 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9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1살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기가 선 씨를 깨물고 도망가 아랫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범죄 포함 전과 7범인 선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 건물에서 이웃을 살해한 3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 파렴치한 강간살인 피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자발찌를 찬 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보통 전자발찌 하면 성폭력 범죄자를 떠올리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법무부의 문의에 입수한 최근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통계입니다.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 죄범률은 2016년 1.7%, 2017년 1.77%, 2018년 2.01%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만 놓고 보면 2016년 2%, 2017년 2.17%, 2018년 2.53%로 역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 추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번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뜬금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올려 경각심을 강화하고 조두순의 경우처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이를 즉각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패턴과 다른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면 세 번째는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닌 채워서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게 전자발찌 도입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쫓아내고 직접 운영을 하는 건물주 전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사건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네. 이제 본인과의 그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고 네. 이제 직접 그 커피 전문점을 네. 운영을 한 건물주를 상대로 이제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네. 그러한 어떤 기회를 이제 건물주가 방해를 했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네. 본인이 손해를 본 권리금 상당을 이제 배상하라라는 네. 청구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인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조항을 따지자면은 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에 네. 1항 4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네.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조금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이 판결 취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실 임차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네. 어떤 그런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 건물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건물주가 지금 현재 건물에서 이 카페가 잘 되니까 네. 그 카페를 사실상 본인이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카페가 아니라 무슨 치킨집을 했다거나 네. 이러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기존에 했던 그런 카페의 어떤 그 물적 이런 시설들을 사실 많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건물주의 어떤 이런 횡포가 있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새로 임차인을 주선해 왔었으면 네.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네. 건물주가 이것을 방해한 것이 맞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권리금 관련해서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할 때는 뭐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러한 판례에 따른 어떤 하급심 판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건물주가 이제 네. 임차인이 어떠한 그 본인 건물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네. 특정 사업을 그대로 건물주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 임차인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권리금을 어떤 배상을 할 각오를 네. 하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냥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권리금을 안 주고 이렇게 쫓아내도 됐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하네요.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앵커 브리핑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옥수수가 수류탄에 터지며 마치 새하얀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장면이 인상적인 2005년 박광현 감독이 연출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태백산 줄기 어디쯤 있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이념의 부질없음과 인간 보편의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인민군 장교로 나오는 정재영이 마을 촌장에게 묻습니다. 거 기러니끼리 고함 한번 들이대 않고 부족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촌장이 답합니다. 뭐를 좀 많이 먹여야지 뭐. 우문의 현답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 웃으며 회의장을 떠나는 사측 위원들과 딱딱하게 얼어붙은 노측 위원들의 얼굴이 양측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은 정부 의중을 반영하는 공익위원들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오늘 결정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2.9% 인상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IMF 직후인 1998년 2.7%와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0년 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해 10.9%, 지지난해 16.4% 인상률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재계와 경영계, 소상공인의 볼멘 소리에 정부는 앞서 각종 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임금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장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한국노총 지적대로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은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뜯어보면 날, 일과 달, 월, 피, 혈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맹세는 하늘의 해와 달에 피로써 하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런 맹세, 공약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파기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나 경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약속을 했다고 꼭 다 지켜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목표와 약속도 달라지고 조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유권자와 국민에게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집권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 합니다. 그 당연함이 없는 게 씁쓸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역대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안, 저녁은 있지만 저녁밥은 없는 저녁이 있는 삶. 왠지 좀 허망하고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전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 씨의 첫 공판기일이 23일로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자료 검토를 위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한 남성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무역위원회는 오늘 오후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 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아내를 2살배기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입니다. 7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